드릴 내용은 이제 보시다시피 달러 환전 비용을 정부가 높일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출국세를 매기는 거죠. 세금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제 명분은 달러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겠다 이렇게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이제 부담을 전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뭐 세금 올리는 것은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해외 출국세, 해외 투자세를 신설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세금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세금을 신설하는 그렇게 그래도 뭐 달러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전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조치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당극 체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일극 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그런 주요 사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을 참 많이 바꿀 것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은퇴자들에게는 큰 뉴스인 거죠. 위험이 거의 없는 11% 10% 정도의 고정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큰 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소득 시장 채권 시장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X나 이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출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고정소득 관련된 상품 STRC 원래 이름은 스트레치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한국 은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금 훼손이 아주 적은 그런 상품인데 10에서 11%를 주고 그것도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11%를 나누어 가지고 12개월에 준다. 이런 대단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이 상품의 가능성 문제를 보고 다루었고 또 여러 번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작심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차근차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갑과 을만 있는 사회 뭐 그래도 지금은 괜찮죠. 이제 앞으로 이 권력이 교체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면은 이번에 이란에서 보셨다시피 갑을 사회가 아니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로 확 나누지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시작도 안 됐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화여대에 있는 박성희 교수가 최종 병기 갑을 향한 욕망으로 멍드는 사회 그런 글을 이제 썼기 때문에 그 글을 읽다가 지금 뭐 한국 사회가 갑과 을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사회가 됐다. 이거는 그냥 약과고 그냥 낭만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계급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한 번 정도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갑과 을이 없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바라는 것은 바라더라도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누리는 호강 여러분 보셨죠? 무료 숙박권에다가 여러 가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권력 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면 어마어마한 이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갑을 이분법 제저로 한국 사회를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왜 손바닥 뒤집던 말을 뒤집고 심한 언행불치를 보이는지 자리를 하나 주면 영혼조차 팔아버릴 사람이 왜 그렇게 줄을 서는지 내 편 네 편으로 나눈 정치 패널들은 왜 궤변을 일삼는지 권력을 잡으면은 가질 수 있는 게 워낙 많은 사회가 되니까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이번에 이란에서 이런 보시면은 결국은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그 시야에 있는 민병대가 자동 화기를 사용해서 국민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익 때문인 거죠. 본인에게 많은 이익을 그렇게 약속하는 신정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국민들은 거들인 거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총을 쏘는 겁니다. 어떤 자리 혹은 위치에 가면 출세고 성공이다. 높은 벨수일수록 좋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누르고 이기는 갑이다. 지금은 그래도 약과죠. 약과고 그래도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는 나라니까 이게 계급 사회화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평생 갑이 되려고 살아왔으니까 갑이 된 이후에 갑질은 당연한 수수다. 정치 영향력이 워낙 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정치 권력을 쥐거나 정치 권력의 연주를 잡게 되면은 완장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장들이 이제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극악 무도한 상황으로 돌진하겠죠. 연초 세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온 나라가 갑의 악취와 을의 분노로 어지럽다. 다수당은 소수당의 갑질을 하고 당선자는 낙선자의 갑질하고 국회의원은 구의원에게 갑질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양반과 상농 같은 봉건시대 계급 질서가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가끔가다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잘 안 쓰려고 하는 용어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21세기 대한민국의 양반 상농 같은 봉건시대 계급 질서가 혼재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극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갑의 혁명과 한골 탈퇴가 필요하다. 그거는 글 쓰는 사람들이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는 그게 불가능할 걸로 저는 보죠. 갑질을 일삼는 세력이 퇴출되고 그 자리에 염치와 도덕성 공적 마인드를 갖춘 지도자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소원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고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어려워진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박성희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냉혹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 갑을 사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음은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왜 계속해서 추락하는가 그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다음에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돈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 환전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근본 원인을 끝까지 숨기는 거죠. 숨기니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원화는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추락하겠구나. 더 많이 환전해 가지고 더 많이 투자해야겠다. 이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환전 비용을 올리고 대미 투자 속도 조절을 하겠다. 시장은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환전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해외 출국세 같은 걸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권력 교체 가능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가혹하게 세금을 때리겠죠. 왜냐하면 대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이라고 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정직하지 않으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도 못 막는 고환율, 정부 공기업부터 달러 공급을 늘려야 된다. 경제신문도 사설이 여러분들 흔들리는 걸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환율을 어떻게 이러면 안정화시키겠습니까? 이제 오늘 사설을 그렇게 다뤘네요. 미국으로서도 가장 미국의 재무장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미 합의에 따라 가지고 매년 200억 불을 미국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마디씩 해 주는 거죠. 미국으로서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급격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원인 가운데 한 5할 정도 50% 정도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10년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거 그 원인이 절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4,3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미국채를 구입해서 한 170억 불 정도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채권 운영해 가지고 한 20~30억 더 해서 가지고 아주 간당간당한 게 매년 200억 달러를 여러분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운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 한미 약조를 맺을 당시가 이자율이 미국채 이자율이 4.1%니까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미 연준의 의장이 친 트럼프 인사로 바뀌게 되면은 한 1년 내에 2%까지 내리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장 최소 80억 불에서 100억 불 이상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거. 그만큼 이제 조달해 가지고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투입한 시장 개입 12월 달에 한 5조 정도 썼죠. 40억 불.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흘러 가지고 40억 불 5조 8천억 정도를 50원 낮추기 위해서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환해지 수출기업 외환조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세금을 때리자. 환전할 때 출국세 같은 걸 때려 가지고 이제 대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출국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는데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화 공급이 펑펑 늘리는데 다 여러분들 외환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될 거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쓸 거고 통화량 계속 팽창할 거고 대미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100억 불 정도는 여러분들 외환시장에 조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흔히 여러분들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의 고환율은 대미 인프라 투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 시장 불안 심리가 부추긴 투기 수요, 가수요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비정상적 가수요를 방정한다. 뭐 이 사람들의 가수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걸 다 가수요고 불안 심리고 이렇게 간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경제신문도 논리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장 우습게 하려면 크게 낭패를 당하죠. 완장을 차게 되면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리 오느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말을 잘 안 듣죠. 시장은 피 같은 돈을 갖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어제 한 내용이지만 6년간 원화가 가장 여러분 추락을 많이 한 화폐 가운데 하나인 거죠. 6년간 대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25.7% 정도 내려앉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평균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3.89%씩 여러분 가치가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6년 동안 총 손실액이 48.9%인 거죠. 그러니까 만원 원화 만원이 달러화 기준으로 하면 구매력이 6년 후에 51.1%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 48.9%는 날아가 버린 거죠. 손실이 되는 거죠. 그게 달러 구매력이 미국 사람들은 달러 구매력이 매년 한 7%씩 내려간다 이렇게 가정하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4%씩 내려간다고 하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한국은 6년 만에 화폐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48.9% 내려가는 거지. 이것도 좀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뭐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그래서 초유의 원화 정부가 신규 외환 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결국 환전세를 때리는 겁니다. 환전세. 세금을 이제 때리는 거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 금융회사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전세를 때리는 거지. 해외 출국세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거니까. 그지? 전가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환전 비용을 올리고 세금을 신설한 겁니다. 환전세를.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 건전성 조치 도입을 언급한 것은 개인기업의 달러 수요가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인식하면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원화를 많이 풀어서 발생한 건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 책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투자자들한테 전부 다 돌리는 거죠. 개인과 기업의 달러 수요가 과도하다는 인식, 그 인식이 틀렸는데 뭐 칼자루를 친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환전세금을 때리는 거죠. 환전세금을. 정부는 정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달러를 환전한 과정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완장 찬 사람들은 좋지 않으면 세금에서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세금이 여러분들 정해지게 되면 절대 없어지지 않죠. 교육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전부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세가 여러분 생기고 난 다음에 수십 년 지났지만
한 번 세목이 설정되고 나면 그걸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거죠. 모두 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제 단서 조항이 아마 한미 각서에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하면은 대미 투자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실 때에 이제 원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은 투자와 투자 시점을 조정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뭐 다행이네 안전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점잖하게 잘 나무랐네. 최근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급 요인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늘려놓은 통화량과 한국의 낮아진 잠재 성장률의 영향이 크다.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단기 수급만 손을 본다고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원인은 한미 간 금리 격차, 한국의 낮아진 성장률, 한국의 방만한 통화팽창 이 요인이 압도적으로 큰 요인인 거죠. 그거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환전세를 때리는 겁니다. 여기가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정답이네요. 중장기적으로 불어난 통화량, 낮아진 잠재 성장률, 한미 금리 격차 이런 근본적인 요인은 모두 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짊어지기가 싫으니까 끝까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집이 작은 그런 사업을 하던 집에서 낳기 때문에 유소년기부터 삶의 치열함이라든지 사업 세계의 여러분들 무자비함 같은 거를 얻는 중에 많이 이렇게 체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 동안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좋은 유산인지 나쁜 유산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이제 많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를 볼 때도 그렇고 자기의 이제 재무적인 상태를 볼 때도 긴장감이란 것이 영어 표현으로 텐션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 센스 오브 어전시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긴장감, 위기감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차하면 가지 않습니까? 아차하면은 그러니까 아차하면 가는 거죠. 한 50년 60년 살아남은 사업가들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50년 60년 살아오는 동안 숱한 그런 위기를 겪고 성공한 사람들이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여름 700조를 넘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를 돕기 위해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이 없어도 진짜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톱 클래스에 드는 나라가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배정이 적으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 의의가 없고 결국은 나중에 터져 가지고 징징거리고 뭡니까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 이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짜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뭐 그런데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깨우치기가 힘드니까. 여기 이제 보시죠. 지금 한국이 예산이 727조입니다. 성장률이 2%도 안 되는 나라에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8.1% 증가한 거거든요.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700조를 돌파했으니까 2025년도 윤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5%였거든요. 가장 좁은 앱의 국가 채무가 1415조. 엊그제 문재인 정부에서 40% 한국 사회의 성역처럼 받아들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협의의 정부 부채가 40%를 돌파한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51.6%거든요. 지금 한국의 전체 빚이 1경이 넘지 않습니까? 빚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어제 아마 광주에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백화점 업계가 이제 진출해 가지고 투자를 확장하는데 뭐 백화점 업계의 거의 명주라고 불리는 롯데 광주점이 이제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롯데그룹이 투자 여력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력 사업들이 그렇게 지금 돈을 버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 시점에서 광주점의 추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롯데백화점 소식이 나와서 추가 여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네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다. 주력 사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당연히 무거운 수밖에 없는 거죠. 선대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수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업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늘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창업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새로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 기사를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참 회의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최근 둔화된 그룹의 성장세와 사업 포트폴리오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올해 경영 학력도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고 신 회장이 이야기했다. 어려운 거죠. 그럴 때 크게 뭐 잘못한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주력 사업 자체가 다 사양화돼 버린 거죠. 백화점이 사양화되고 석유화학이 사양화되고 건설업이 침체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다 내수형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그 좋은 거를 이런 물려받더라도 세상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겁난 게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 뭐 이제 그룹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동안 석유화학이 돈을 많이 벌어줬고 유통도 백화점업이 요즘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건설업 이게 전부 다 내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견상 굉장히 탄탄하게 보이는 그런 재벌 그룹들도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끊임없이 변신하고 현명하게 판단 안 하게 되면 급속하게 사양화돼 버리는 거죠. 유통은 뭐 이제 대부분 쿠팡 위주로 다 짜여졌고 뭐 식품이라는 것이 돈이 크게 벌겠습니까? 석유학은 회생 기미가 거의 안 보이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 버린 거죠. 부동산 자산 같은 게 많겠지만 뭐 그것도 나라가 여러분들 잘 돌아가야 부동산도 제가격 받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직 이제 전체 연결 재무제표상의 그런 부채 비율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래 한 156% 정도 되네 내가 보니까. 돈을 잘 벌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롯데그룹 이야기지만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사업 참 수성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달랑달랑 반도체에 의존해가 먹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발부둥 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세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당극 체제. 미국인 입에서 이렇게 당극 체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경우는 제가 보도 내보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비교적 제임스 쇼 박사처럼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캐나다 에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독틀린, 트럼프 추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거의 일극체제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이런 글을 여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상단에 미국이 소울 슈퍼파워 어게인 다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다. 아더 흐만이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쓴 글을 소개했네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은 미국이라는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한번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그런 슈퍼파워가 다시 됐다. 이분이 보니까 아스 흐만이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이자 보수 성향 정책 분석가네요. 지금은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분이고 대량 이런 논조 자체가 보수적 색채를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외교 군사 정책과 강력한 경제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신문들은 반 트럼프를 끊임없이 이름 정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이 있는 외교 군사 정책하고 강력한 경제 회복세가 맞물려 가지고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당극 체제 유니폴라 모먼트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와 리더십 부재로 정체된 사이에 미국은 에너지 자립과 첨단 기술 패권을 탈환하면서 비교 불가능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꼭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직후처럼 현재 미국은 세계의 흐름과 템포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국가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한때 강력한 경쟁자였던 중국은 경제난과 리더십 위기 1대1로 산업의 경직화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뒤처진 먼 2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은 하루 약 14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을 통해서 세계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고 히토류 작업 체계를 구축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AI, 양자 컴퓨팅, 우주산업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되찾았고 관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내 제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과 가자 지구 휴전,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 체포 등은
미국이 전 세계적인 분쟁을 종결시키고 질서를 재편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상황을 유일한 비교 불가능한 슈퍼파워로 다시 부상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플리팅 모먼트, 일시적 순간의 보존, 역사는 이 같은 단극적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유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장기적 교량을 놓아야 될 겁니다. 큰 여름 틀에서 미국의 역사학자 시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스 허만이 이야기하는 찰나의 순간, 플리팅 모먼트, 단극적 체제의 비영구성, 한 국가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단극적 순간은 내부적 자만이나 외부적 도전으로 항상 단명해 왔습니다. 꼭 이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한국의 메모리 분야의 패권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부적 자만이나 외부적 도전으로 인해 항상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 항상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역사학자가 보기에는 1945년 전후에 미국이 이런 단극 체제가 유지가 됐고 1991년부터 2001년 냉전 종식 및 소련 붕괴 이후에 그게 가능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단극 체제가 균열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주권 되찾기, 자국 우선주의, 에너지 자립, 첨단 기술 탄압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고전 같은 걸 읽으면 휴브리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HUBRIS. 이게 자만이거든요. 교만. 자만 교만을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이 주는 뭐 교훈도 똑같다. 뭐 이러니까 이제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린란드하고 덴마크의 고위 관리들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도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우리가 매입해야겠다. 그런데 변함이 없다. 이런 것도 다 힘의 바탕을 둔 외교지 않겠습니까? 힘의 바탕을 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 이후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그린란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덴마크하고 그린란드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나토나 이런 데서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힘이 정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린란드 총리가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힘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자국 이익의 우선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외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재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그 내용을 항상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 전 외교부 북핵 대사,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는 한반도와 얽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썼는데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뭐 결론이 뭔가 하니까 그동안 미국에 맞서 가지고 힘을 합쳐서 미국을 많이 흔들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죠. 중남미에 공을 많이 들였던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이름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는데 불구하고 일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계 반미 반서방 진영을 이끄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국내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 악화로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가운데 이들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베네수엘라와 중동 최대 반미 반서방 세력 거점인
이란이 동시에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자기 앞가름하기에 바쁜 중국과 소련은 러시아는 일체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그냥 핵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 축소를 강력히 표방했지만 지난해 이라크 해시설에 대한 폭격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이걸 보게 되면은 역대 미국의 그 어떤 행정부보다도 단호하고 모험적으로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외 군사 개입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행태를 볼 때 현재 미국은 동맹국을 위한 대규모 군사 개입은 최소화하지만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군사 개입은 더욱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진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여러분들 대형 할인점인 코스코하고 샘스하고 미국의 주요소의 평균 가스비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냥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에 개입하겠다 이야기죠. 강대국의 적나라한 자국 우선주의 표출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오랜 외교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미국인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서슴지 않고 대외관계에서도 강정책을 구사하는 자국 우선주의 표출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일체 본인들하고 여러분들 같이 했던 그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나 이란 같은 나라에 일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한반도나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과 유럽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도전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북한도 한반도에서 무모한 군사 도발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네요. 자, 여러분 이제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즐겁고 유쾌하고 생산적인 투자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투자 시간에도 실용적인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으시면